가슴이 먹먹해지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차민호의 꿈을 깨웠습니다. 새벽 3시 24분 화면에 뜬 서울대병원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민호 님이십니까? 차은정 씨의 보호자시죠? 네, 맞습니다. 제 여동생인데 무슨 일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니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침실 문을 열며 아내를 깨웠습니다. 여보, 은정이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내 현숙이 놀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났대. 병원으로 가야 해. 민호는 서둘러 옷을 입으며 형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잠에서 들깬 것인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왜? 형, 은정이가 사고 났어요. 서울대병원으로 와주세요. 뭐라고? 전화 너머로 형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급히 집을 나서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벽 서울거리는 을씨년스럽게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의 차가운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가 도착했을 때 형 민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든든한 체격을 유지하던 형의 어깨가 무너져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아직 수술 중이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 머리를 다쳤다고. 두 형제는 수술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지난주 일요일 은정이와 함께 어머니를 뵙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신 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엄마가 집에 있겠다고 하시는데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정이는 항상 현실적이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판단하려 했고 가족들이 힘들어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려 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서 늘 가족들을 챙겼습니다. 차민호님?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파란색 수술복에 마스크를 벗은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정이의 아파트는 25평 규모의 깔끔한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은정이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리해야 할 게 많구나. 형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은정이가 읽던 책이 페이지를 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상속과 세무라는 제목의 전문서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책을 집어들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형, 이거 봐요. 왜? 은정이가 이런 책을 읽고 있었어요. 상속 관련 책을. 민수가 다가와 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런 걸 읽었을까? 부엌 식탁 위에는 정리정돈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아파트 등기부 등본, 보험 증서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인계할 준비를 해둔 것처럼. 민호야, 이것 좀 봐. 형이 들고 있는 것은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엄마 요양원비 월 300만원, 상속세율 1순위, 5억 공제 2순위, 1억 공제, 성년 후견인 절차, 가정법원 신청. 민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정이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자신이 없어진 후의 일들까지. 형, 은정이가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우리가 너무 안일했나? 서재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아온 상속세 안내 책자, 법무법인 상담 예약증, 그리고 컴퓨터에는 가족 재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파일을 클릭하자 상세한 가계도와 각자의 재산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은정이 자신의 재산은 물론 어머니와 두 오빠의 재정 상황까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은정 아파트 4억, 예금 2억 5천, 보험 5천, 합계 7억, 어머니 연금월 80만원, 의료비 지출 증가 추세, 첫째 오빠, 자녀 대학 등록금 부담, 둘째 오빠, 사업 자금 필요. 이런 걸 언제 다 조사했을까?
민호는 혀를 찼습니다. 은정이는 원래 그랬잖아. 뭐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이었으니까. 하지만 민호에게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두 형제는 은정이가 예약해 두었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20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널찍하고 깔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은정 씨께서 미리 예약을 해 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은정이의 오빠들입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우선 조의를 표합니다. 차은정 씨께서 지난달에 오셔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아가셨는데 김 변호사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서로 눈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상담을 받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미혼이면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의 상속, 순위와 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제한된 경우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한 상속 전략에 대해서요. 김 변호사는 파일을 열어보이며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은정 씨의 상속 재산은 약 7억 원이고 법정 상속인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1순위입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치매 증상이 있어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께서 상속을 받으시되 성년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 둘째, 어머니께서 상속을 포기하시고 차순위인 형제분들이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복잡해집니다. 김 변호사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경우 1순위 상속인 공제가 5억 원입니다. 7억에서 5억을 빼면 2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럼 어머니가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때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단계별 상속이라고 하는데 세금 부담이 이중으로 될 수 있어요. 민수가 이 말을 짚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2순위 상속인의 경우 공제액이 1억 원입니다. 6억이 과세표준이 되고 30%를 적용하면 1억 8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옵니다. 거의 4배 차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재상속 시에 세금 부담은 없어집니다.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어머니의 상속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 집을 찾았습니다. 30년 된 다세대 주택의 2층, 은정이가 매주 찾아와 청소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수야? 민호도 왔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80세에 연로하신 어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엄마, 은정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은정이? 은정이는 어디 갔어? 이번 주에도 안 왔네. 어머니의 눈에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은정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에서도 계속 은정이는 언제 와? 라고 물으셨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죽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우리 은정이가 왜?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야, 은정이는 지난주에도 와서 청소해주고 갔는데.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유산을 남겼어요. 엄마가 상속받으시게 되는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산? 은정이가 뭔 유산을 남겨? 우리 은정이는 아직 어린데.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고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형, 어떻게 하죠? 민호가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일단 성년 후견인부터 신청해야겠어. 다음 주
두 형제는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인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서류 작성부터 의사의 진단서, 재산 목록 작성까지 복잡한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보통 가족이 아닌 제3자로 선임됩니다. 법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나 사회복지사 같은 전문가가 맡게 되죠. 왜 가족은 안 되나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이해관계 충돌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후견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월 50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왜 미리 이런 공부를 했는지 알겠어. 정말 복잡하네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민호야,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 뭐야? 은정이가 왜 갑자기 이런 준비를 했을까?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상속 공부를 하고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은정이가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은정이 아파트를 다시 정리하던 중 민호는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에 자물쇠가 달린 일기장이었습니다. 형, 이것 좀 봐요. 일기장이네. 열어봐도 될까? 은정이가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자물쇠는 쉽게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3개월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오늘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다. 의사가 추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뭔가 이상한 그림자가 보인다고. 무서웠지만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았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 뭐야? 은정이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대요. 뭔가 이상하다고.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22일. 재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말했다.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다고.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6월 3일. 법무법인에 상담 예약을 했다. 엄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오빠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미리 준비해두자. 6월 10일. 변호사와 상담했다. 복잡한 문제가 많다. 세금 문제도 있고 성년 후견인 문제도 있고 오빠들에게 부담을 덜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는 계속 일기를 읽었습니다. 은정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상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감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미혼 여성으로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7월 18일 오빠들과 엄마를 배웠다. 첫째 오빠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 둘째 오빠는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8월 5일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지신 것 같다. 요양원을 알아봤는데 월 300만 원이 든다. 오빠들에게는 큰 부담일 것이다. 내 아파트를 팔면 엄마 요양비로 몇 년은 쓸 수 있을 텐데.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고 나기 하루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8월 20일. 내일 다시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다. 엄마를 위한 신탁 설정에 대해 상의해보자. 오빠들이 세금 부담 없이 엄마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민호는 일기장을 덮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은정이는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두 형제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은정이의 일기장을 가져갔습니다. 차은정 씨가 신탁 설정에 대해 문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언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상속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어머니의 요양비로만 사용하도록 신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요양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민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네. 신탁회사가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됩니다. 또한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정이가 돌아가신 지금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나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차은정 씨께서 유언장을 작성해 두셨습니다. 유언장을요? 봉인된 봉투를 건네받은 민호는 조심스럽게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죠. 미안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제가 남긴 재산은 모두 엄마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요양비, 의료비, 그리고 두 오빠가 엄마를 돌보는데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요. 복잡한 세금 문제나 법적 절차 때문에 오빠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신탁으로 설정해 두고 싶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으니 오빠들은 그냥 엄마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됩니다. 항상 감사했어요. 다음 생에서는 제가 더 좋은 여동생이 될게요. 사랑하는 은정이가. 편지를 읽는 동안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정말 마지막까지. 네. 차은정 씨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신탁 설정 서류, 상속세 최적화 방안, 그리고 성년 후견인 선임까지. 형제분들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어머니를 돌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뒀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우리 은정이가 뭘 준비했다고? 엄마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좋은 요양원에서 아무 걱정 없이. 어머니의 눈에 잠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이가 항상 나를 걱정했어. 그 애가 제일 착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매일 찾아뵐게요. 은정이 대신에. 그래. 은정이 대신에. 고맙다, 아들들아.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자식들의 사랑만큼은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은정이의 유언에 따라 유언 신탁이 설정되었고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도 선임되었습니다. 신탁 재산은 총 6억 5천만 원입니다. 신탁회사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상속세를 제외한 금액이죠. 이 돈으로 어머니의 요양비를 월 300만 원씩 지출하면 약 18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년이면 민호가 계산했습니다. 엄마가 98세까지 충분히 쓸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의료비나 기타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신탁회사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합니다. 매월 정해진 금액이 요양원으로 직접 송금되고 의료비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직접 지급됩니다. 형제분들은 어머니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형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이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한 요양원은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고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가 새로운 집이에요. 민호가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우리 집은 다른 데 있는데. 어머니는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엄마, 여기서 더 좋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도 매일 올 거고요. 요양보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간호사입니다.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우리 엄마 치매가 있어서 혹시 힘드시면 괜찮습니다. 경험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산책하러 정원으로 나가볼까요? 어머니는 처음엔 저항하셨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셨습니다. 같은 또래의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하시고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오히려 치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엄마 면회 갈 준비됐어? 매주 일요일 민수는 어김없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 엄마가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 가져가요. 두 형제는 매주 일요일을 어머니와 보내는 날로 정했습니다. 은정이가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자주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항상 정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80세의 연로한 몸이지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어머, 아들들 왔어요. 민수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아, 민수야. 민호도 왔네. 그런데 은정이는 어디 갔어? 오늘도 안 왔네.
매번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괴로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엄마를 위해 먼 곳에 가 있어요. 대신 우리가 매주 올게요. 그래. 은정이는 효녀야. 항상 나 걱정해주고. 어머니와의 대화는 주로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추억,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시간들. 치매 때문에 최근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오래된 기억들은 생생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어렸을 때 엄마 따라다니던 거 기억하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그 애가 제일 애교가 많았어. 항상 내 치마폭에 매달려 있었지. 은정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물론이지. 그 애가 제일 나를 사랑했어. 지금도 그럴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민호는 은정이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웃으실 때마다 은정이가 바랐던 것이 이런 것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고 치매 증상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케어의 효과였습니다. 형, 신탁운용 보고서 받아보셨어요? 민호가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응, 봤어.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나오고 있네. 이대로 가면 20년은 좋게 쓸 것 같아. 은정이 덕분이에요. 정말 잘 준비해뒀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요즘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은정이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 왜요? 은정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고민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뭘 했나?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민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은정이가 살아있을 때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엄마를 잘 모시는 게 은정이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어느 일요일 오후 요양원에서 돌아온 민호는 은정이 아파트의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모든 짐을 빼내는 중이었습니다. 책장을 옮기던 중 뒤쪽에서 또 다른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봉투에는 1년 후에 읽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은정이가 또 편지를 남겨뒀어요. 또 1년 후에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읽을 때가 된 거네. 두 형제는 함께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들에게 만약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제가 마련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엄마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두 오빠도 건강하신지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예요. 고마워요. 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두 오빠가 해주시고 계시죠? 매주 엄마를 찾아뵙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제가 살아있을 때는 혼자 다 하려고 했어요. 오빠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오히려 가족의 의미를 빼앗는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이라는 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이제 두 오빠가 그 의미를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제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어보세요. 작은 선물을 준비해뒀어요. 엄마께 안부 전해주세요. 딸이 항상 사랑한다고요. 민호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3개의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각각에는 엄마, 첫째 오빠, 둘째 오빠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준비했을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걸이와 함께 작은 쪽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비록 제가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항상 있을게요.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엄마, 선물이 있어요. 민호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선물? 뭔 선물이야? 은정이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드리자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은정이가? 우리 은정이가 이걸 준비했다고? 네, 엄마. 은정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어머니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마운 애야. 정말 고마운 애야.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은정이가 남긴 진짜 상속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이었습니다. 2년 후, 민호야, 오늘은 은정이 기일이네. 민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형, 엄마 모시고 성묘 가야죠. 이제는 매년 은정이 기일이 되면 세 사람이 함께 성묘를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은정이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시지만 성묘를 갈 때만큼은 뭔가를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정아, 엄마 잘 모시고 있어. 민수가 묘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걱정한 대로 되지 않았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는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정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오빠들이 잘 돌봐줘서. 고마워, 우리 딸.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춤을 췄습니다. 마치 은정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 요즘 생각해보니까 성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뭘? 은정이가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맞아. 예전에는 명절 때나 만났는데 이제는 매주 만나잖아. 엄마도 요양원에서 더 행복해 보이시고. 은정이 덕분이야. 그 애가 모든 걸 잘 준비해뒀으니까. 어머니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은정아라고 부르시곤 했지만 이제 두 형제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신탁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차은정 씨께서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전해드릴까요? 마지막 편지요? 5년 후에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 특별한 상황이면 미리 전달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많이 호전되셨다고 들어서요. 민호는 형과 상의한 후 편지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편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우리 가족이 정말 행복하다는 뜻이겠죠. 제가 가장 바랐던 것은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오빠가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랐고요. 이제 모든 게 잘 해결되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요. 비록 제가 먼저 떠났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주세요. 저도 어디선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게요. 영원히 여러분의 은정이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후 요양원 정원에는 은정이를 기리는 작은 화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민호와 민수가 매년 봄마다 함께 가꾸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은정이 생일이에요. 민수의 딸이 휠체어에 앉으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은정이? 우리 은정이 생일이라고? 85세가 되신 어머니는 치매가 더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은정이의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네, 할머니. 은정이 고모가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물론이지. 은정이는 착한 애야. 민호의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들, 은정이 고모 이야기 해주세요. 은정이 고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민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두신 분이야. 어떻게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두셨어.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은정이 고모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야. 예전에는 바빠서 잘 못 봤는데 이제는 매주 만나잖아. 와, 정말 멋져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도 덩달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호와 민수는 요양원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 은정이가 남긴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응?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방법이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각자 바빠서 가족 모임도 잘 안 했는데 이제는 매주 만나고 명절에는 더 오래 함께 있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더 자주 뵙게 됐고 은정이가 바랐던 게 이런 거였을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가족이 함께 나누면서 살라는 거였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의 은정이 화단에도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형, 고마워요. 뭐가? 혼자 감당할 뻔했는데 형이 함께 해줘서. 은정이 말대로 가족이라는 게 함께 나누는 거구나 싶어요. 나도 고마워. 동생이 있어서. 두 형제는 요양원을 나서며 내일 또 어머니를 뵈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은정이가 만들어준 새로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 돌아와 은정이의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은정아, 고마워. 민호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정말 가족답게 살고 있어.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사진 속 은정이의 미소가 더 밝아 보였습니다. 민호는 서재로 가서 일기를 썼습니다. 은정이가 하던 것처럼 가족을 위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은정이 생일이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도 은정이 고모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다. 은정이가 남긴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이었다. 매주 엄마를 뵙고 명절마다 함께 모이고 아이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상속이었다. 은정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것. 일기를 쓰고 나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잘 자.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정이를 만났습니다. 여동생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빠, 모든 게 잘 되고 있죠? 응, 내 덕분에. 정말 고마워, 은정아.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꿈에서 깨어난 민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은정이가 남긴 진정한 유산을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함께하며 가족의 의미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은정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상속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진정한 상속은 재산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